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입니다. 지연이는 웨인 다이어, 펴낸 곳은 스몰 빅 라이프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자이다. 사람들에게 긍정적 생각을 심어주고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여 동기부여의 아버지로 불린다. 개인의 행복과 주체적 삶의 중요성을 주제로 수많은 강연과 방송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화록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 이들은 타인의 변덕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삶을 조용히 꾸려나간다. 부모라서, 직원이라서, 어른이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들은 어떤 위치에서건 자신의 선택에서 자유를 느낀다. 자기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지지하는 것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다. 에머슨은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기대를 하다 후회하게 된 내담자들은 결국 자신의 자유마저 침해당하곤 했다.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을 갖춘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가치를 실현하며 효과적으로 삶을 이끌어간다는 의미다. 누구든 타인의 뜻에 따라 움직일 이유가 없다. 자신의 가치를 믿어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가치 있는 존재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스스로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자기 가치 실현은 타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실현된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마라. 우리 사회가 사람을 희생물로 만드는 수많은 전략 중 가장 유효한 방식이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이미 끝나버린 행동이나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당신을 묶어두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나는 늘 동물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은 순수한 본능을 따르며 자신을 갉아먹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미국의 국민시인이라 불리는 웰터 히트맨은 풀잎이라는 시집에서 그가 사랑하는 동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나는 몸을 돌려 짐승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매우 차분하며 스스로 만족한다. 여기 이렇게 서서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칭을 그리지 않는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번민하지도 않으며 지은 죄로 눈물 흘리지 않는다. 그들은 신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며 나를 구역질 나게 하지 않는다. 불만을 토로하는 이도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미쳐가는 이도 없다. 다른 이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수천 년 조상에게 절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땅엔 존경받는 이도 없고 불행한 이도 없다. 동물들은 지난 과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없다. 그들은 단지 현재를 살아간다. 불필요한 되새김질은 상처만 남긴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만을 살 수 있기에 쓸모없는 되새김질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아래는 과거의 행동 이외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1. 날씨 2. 시간의 흐름 3. 세금 문제 4. 나이 5. 다른 사람의 마음 6. 통제할 수 없는 사건 7. 타고난 모습 8. 특정 사건으로 인한 슬픔 9. 죽음. 일부 종교인들은 부정하지만 살아있는 육신을 지닌 채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는 최종적인 질병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비통함에 젖는다. 죽음에 대한 이 병적인 태도는 사실 많은 부분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라. 소설가이자 성직자인 조나단 스위프트는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죽음처럼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것을 신이 인류에게 주는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지난날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나를 책임져라. 조에는 신경전과 불안감에 시달리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다. 그녀는 단 하루도 긴장 속에서 살지 않은 날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 모든 것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도록 한 부모님 탓이라고 했다. 두 분은 어떤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죠. 항상 행동을 감시했어요. 그 탓에 이렇게 신경쇠약에 걸린 거예요. 조앤이 이런 한탄을 할 때 그녀의 나이는 51살이었고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3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껴안고 살았다. 바꿀 수 없는 과거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키는 것이 상담의 목표다. 특정 신념을 강요했던 부모를 지금까지 미워하는 일은 무용한 일이다. 두 분이 살아 있었던 것도 이미 예전 일이다. 조에는 이 두 사실을 깨달으며 부모를 탓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 파괴적 행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외로움과 친해지면 진리와 가까워진다. 당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다면 이제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로운 존재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느끼는 사람은 없다. 존재론적 외로움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한 회사에 간부로 재직하며 46이 되던 어느 해 랄프는 불현듯 존재론적 외로움에 직면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혔다. 문득 24년을 함께한 저 사람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쓸쓸한 감정이 솟구쳤고 완벽한 타인처럼 다가온 것이다. 이 낯선 느낌은 아내가 앞으로도 자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비관으로 이어졌다. 랄프는 상담을 받는 일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상담 초에는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존재론적 외로움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았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임을 알았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터무니없는 기대라는 걸 깨달은 후 아내 또한 자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외로운 존재임을 자각했다. 이 통찰과 함께 그는 비로소 지옥과 같은 외로움과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것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다. 가족의 이중성을 명확히 분별하라. 가족은 당신의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는지 혹은 이런저런 비교를 하며 당신에게 실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가 떴다. 서로의 행동을 관찰할 뿐더러 일탈을 감시하며 딱히 해롭지 않은 일에도 참견한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집단이다. 따라서 가족은 가장 가깝고도 아름다운 인연이지만 당신에게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친구와의 인연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이다. 친구는 당신에게 당신의 존재 외에 기대하는 것이 없다. 부모 세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 그리고 친구처럼 가족 구성원과 자식을 대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의 테이블에 우유를 엎질렀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괜찮아. 닦으면 돼. 하지만 자녀가 같은 일을 저지르면 달라진다. 너는 하는 것마다 왜 이 모양이니? 친구를 대하듯 자녀와 배우자,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하라. 인성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우울에 빠진 사람들의 비극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특히나 당신의 계속된 도움이 그들의 불행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당신에게는 더욱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인내가 항상 미덕이 되지는 않는다. 게일이 그런 여자였다. 그녀는 가부장적이고 위압적인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내담자였다. 세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엄마 편을 드는 아이는 없었다. 하루하루를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게일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타인의 재물이 되는 상황을 묵묵히 인내하고 살아온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을 알았다. 부모는 항상 그녀의 생활에 간섭했고 게일은 무엇을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매우 엄한 성격이었으며 결혼하기 전까지 그녀 인격 형성기 전반을 통제한 남자였다. 결혼 상대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남편 또한 그녀의 아버지처럼 바뀌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때 나는 게일에게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사람 잘못이 크지만 사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당신을 다루라고 세심하게 메시지를 보낸 탓도 있어요.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게일은 현실을 곧 깨닫기 시작했다. 그 모든 학대와 멸시를 묵묵히 인내하며 한 번도 효과적인 반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처럼 살아왔음을 통찰이 다다르자 그녀는 문제의 답을 내면에서 찾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주먹 격파법을 소개해 주었다. 배우자의 학대 행동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듯 하겠지만 사실은 그가 맨 처음 그런 행동을 시도했던 때가 존재한다. 그때 당신이 무기력이나 공포, 눈물과 같은 수동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주먹을 쥐었다고 가정하자. 그에게 당신의 주먹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나도 사람으로 인격이 있어. 또 이런 짓을 하려거든 그 전에 충분히 생각해. 그리고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은 행동이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또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보라. 10중 8구는 덩치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괴롭힌다. 작은 아이들은 큰 아이에게 애원하거나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겠지만 그렇다고 괴롭힘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작은 아이가 어느 날 냈다 주먹으로 반격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덩치 큰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다. 덩치도 훨씬 작은 놈이 나랑 싸우겠다니 이거 만만치 않은데 계속 괴롭히다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내버려 두고 다른 놈이나 골라야겠다. 고 생각한다. 모든 삶의 경험이 나를 완성한다. 인생을 한 번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평가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삶을 되돌아보는 태도는 현실을 등지게 하며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한 이유를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불행을 팔자로 여긴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을 연속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낡은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방식을 쉽게 수용한다.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반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은 수십 년 전 연구실 조교로 시험 감독을 하던 45분간이었다. 교실 뒤편 칠판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성공은 여정이다. 목적지가 아니다. 시험 감독을 하던 45분 동안 나는 이 문구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동안 나는 인생을 일련의 목적지, 일련의 사건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경험하고 이룬 졸업, 학위, 결혼, 아내의 임신, 승진, 그 밖의 모든 사건을 모두 목적지라고 생각했다. 그 모든 사건을 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거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마음먹었다.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생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그 대신 인생을 끝없이 이어지는 여행으로 생각하고 매 순간을 즐기겠다고 결심했다.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모든 요소들을 감상하고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다. 여행길에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을 즐겨라. 성취와 달성의 관점에서 인생을 평가하지 마라. 지금 걷는 길 자체가 행복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